안녕하세요. 오천원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를 잠깐만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요. 김포세관, 서울세관, 성남세관에서 약 17년 동안 세관에 근무를 했고요. 1995년도에 관사 자격증을 획득을 하고 1997년 3월 2일 세관을 그만뒀습니다. 세관을 그만둘 때에 왜 그만두느냐라고 하면은요, 관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든 세관을 그만두고 관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뒀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997년도 하반기에 우리나라 IMF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IMF가 왔는데 뭘 개업을 하느냐라고 해서 만류 끝에 개인 그 사무소를 개업을 하지는 않고 통관취급법인에 가서 관세사로 약 8년간 일을 했습니다. 통관취급법인에서 8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약 11년 동안 개인 사무소를 개업을 해서 한 11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이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서 이 관세법인에 이제 그 소속을 해서 이제 관세법인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관세법 86조를 보면 이 특정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리 사전심사에서 보면은요, 이 관세사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세사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세사법에서 일반 이 관세사무소하고요, 또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을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통관취급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개인 사무소를 약 11년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관세법인에서 관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사 이 강의는 199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관사 강의라든가 관세직 강의를 현재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간 동안 이 관사 수험생이라든가 관세직 수험생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수험생을 만났고, 또한 이미 관세직에 합격을 했다든가 관사 그 시험을 합격을 해서 지금 근무하는 그러한 관세사를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얘기할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칠판에 쓸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는데 아마 동차로 하는 수험생도 있고요, 아니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여러 유형의 그러한 수험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할 그 부분을 칠판에 한번 쓸 테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떠한 자료도 없어요. 자료도 없고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서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1차 공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사 2차 공부에 대한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를 얘기를 하면은요, 자, 관세사 2차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표시를 한번 하세요. 자, 이 주제를 갖고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서두가 되는데요, 요 중에서 나는 여기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표시라든지
아니면은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모든 얘기가 끝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뭐 그대로 여기에 있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이쪽으로 가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관세사 2차 시험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공부를 하시면은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되는데요. 문제는 2차예요. 자, 알다시피 2차 과목은 4과목이 있죠. 관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 관세율표가 있고요. 관세평가가 있고 무역실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관사 2차 4과목의 경우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애워라. 결국 누가 얼만큼 많이 애우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워라 라고 했을 때 IQ가 한 150 정도가 되면은 유리하겠지만은 뭐 대부분 IQ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거기예요. 누가 얼만큼 효과적으로 부단하게 공부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싸움이 결국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관세사 2차 시험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쭉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법조문을 잘 외울까,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까라고 하는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고 또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뭐 법조문을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우느냐, 또한 뭐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해서 유튜브를 보고서는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뾰족하게 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없어요. 해서 제가 1999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강의를 해왔던 2차 강의를 해왔던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래요. 제 교재도 보면은 그런 말을 썼어요. 관세사 2차 공부는 목차 및 키워드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제를 두고서는 교재에도 그러한 말을 달아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미 관세사 2차 공부를 하신 그러한 수험생의 경우도 있을 거고 막 시작하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서 뭐 어떠한 수험생이 되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관세사 2차 시험 과목 4가지가 있죠. 관세법이라든가 관세율표, 무역실무, 또한 관세평가 등이 있을 거예요. 자, 뭐 4과목이 있지만 제가 건방지게 나머지 3과목에 대해서는 거론하지는 않고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관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는 이 관세법 전체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관세법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단 조건이 있어요. 1차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간혹 보면은요, 1차 공부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즉, 1차 관세법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들어와서
동차를 한다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러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1차를 공부를 하고 하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관세법은 1차에도 있고 2차에 있어요. 그리고 무역실무 같은 경우는 무역영어가 1차에 있죠. 자, 1차 무역영어에서 어느 정도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무역실무로 넘어가야지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 1차에 있는 내용을 정리 안 하고 막바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어디서 들은 거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뭐 대충 하면 된다.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서 제일 먼저 관세법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것은 그 얘기는 1차 관세법을 들어라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1차 관세법을 듣고 그에 대한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놓고 이해를 하고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차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간이세울 적용제도다, 뭐 전자문서 중개 사업자다, 뭐 체납처분의 유예다 등등 한 번쯤은 제가 그 수험생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들었던 것에 족한 거예요. 그러면 관세법 전체 구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동차생은 잘 모르겠지만은 2년 차라든가 3년 차, 4년 차의 경우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실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족하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약 한 15분이나 한 20분 정도 관세법 전체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잘 한번 같이 보세요. 이게 기본이 돼야 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순차적으로 그 정리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틀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를 아셔야 되느냐면 모든 국가는 수출입 거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뭐 천연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결국은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물품을 각국에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부전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하면 뭐 많은 노력 안 해도 돼요. 많은 노력 안 해도 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많은 물품을 외국에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수출입 거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국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인 관세법,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그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 이 50여 개의 개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 1차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226조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즉 세관장 확인 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무역의 3대 법규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하는데 그 무역의 3대 법규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수출 물품에 대한 어떠한 통제 규제 내용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한다. 이 관세법 자체도 무역의 3대 법규 중에 하나이면서 이 관세법 자체도 결국은 무역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하나의 법규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법이 1조부터 330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251조를 제외한 나머지 329개의 법조문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한 통제 규제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1차 공부를 하신 분은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 아시는데 한마디로 관세법 1조부터 330조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를 하느냐, 즉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의 그 내용이 여기에 모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그 그림의 개념을 정리를 하면 2차의 경우 50점짜리 서술이라든가 또는 개요 부분이라든가 의 부분이라든가 개념 정리를 할 때 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저께 그러한 그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서 1982년 4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쭉 이 내용을 가지고 관세법 흐름이라든가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죠? 관세법 전체, 즉 1조부터 330조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돼서 대부분 조금 전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법으로 통제를 하고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또한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한다. 어떤 물품이요? 수입 물품. 수출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을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이죠. 과거에 지금 10년 전인가요? 수출 물품에 대해서 10%의 부가세를 부과를 한다라고 했다. 난리가 났죠. 그러면 뭐예요? 10% 부가세 징수를 하고 나중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지금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업체가 대기업에서 하나요? 아니죠. 전부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되잖아요. 대기업에서 하는 것은 전부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만든 물품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만큼 뻥 튀겨서 이렇게 보냈던 그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게 지금 언뜻 그 명칭이 생각이 안 돼. 그 대기업의 무역 상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피 빨아먹는 그러한 경우에 지금 그러한 것들이 전부 없어졌죠. 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신다고 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자,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 즉 선박 항공기에 이것을 적재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것을 아무데나 장치를 해서는 안 되고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장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즉 과세관청인 세관에서는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의 기본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구역이다. 관세법을 공부하지 않은 그러한 수험생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막혀버려요. 보세구역 뭐냐 그게. 이거는 1차 기본 강의 때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1차 공부를 알던 모르던 한번 어느 정도 그 용어정의라든가 들은 투월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한테 보세구역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없고 뭐 하기 싫은 그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시간에 뭐 용어 정의를 한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보세구역에 여기에 장치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본이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즉 조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 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세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얼마를 내야 될 거냐? 그것을 누가 내야 될 거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려면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과세 4대 요건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Y는 이꼬르 AX에서 납세 의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Y는 어느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관세액을 Y값으로 보고요. 요 A값은 뭐로 보느냐면 세율로 보는 거고요. X값은 두 가지로 봐요.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요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한 세율하고 그 물품에 대한 과세 표준, 즉 이제 과세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과세 가격만 알면 곱해버리면 쉽게 관세액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할 때 대부분의 교재를 보면은요, 관세법이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대부분 교재를 보면은 그 장별로 해서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1차형이에요. 1차형이에요. 그러나 2차의 경우는 분명히 그 장별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되고 수입 물품에 대한 그것을 조세 법률 관계, 즉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법률 관계라고 해서 그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2차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각각의 내용을 쓸 때에 그러한 부분이 서설 부분이다 아니면 뭐 개요 부분이다 의 부분이다 개념 부분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 그럴 때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써라 라고 할 때 개요 부분은 자, 수입 물품에 대해서 과세 관청이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려면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한 개요 부분, 즉 서설 부분에 대해서 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관세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뼈대라는 얘기가 돼요. 거기다 덧붙이고 또 갖다 뭐 꾸미고 등등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돼요. 그러한 서설 부분이다, 개요 부분이다, 의 부분이다, 개념 부분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론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러한 것들은 그때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Y값 계산을 해야 되고 세율 결정을 해야 되고 과세 가격 결정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지금부터 20년 전에는 Y는 이꼬로 AX라고 하는 것을 세관청에 전부 계산을 해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한테 이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관세가 얼마니까 존말할 때 납기량에 납부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정 부분에서 관세법 39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과고지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원칙이 아니라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해서 이것을 수입 신고를 할 때에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이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 가격 신고, 수입 신고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럼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아무것도 따지지를 않고 그대로 요거 나가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요. 맞느냐 틀리느냐. 즉 관세액 산출을 제대로 했느냐, 세월 결정을 제대로 했느냐. 세월을 알려고 하면 관세율표라고 하는 그 책자, 별표 관세율표의 계기가 되어 있는데 세율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려면 그 물품이 관세율표상 어느 품목 번호에 해당이 되는지 품목 분류를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세사 2차 시험에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언뜻 들어보고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그것은 기본이에요. 세율을 정확하게 적용을 했다 안 됐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품목 분류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것은 삼척평가도 잘 알고 1차로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예요. 해서 여러분들 중에 1차 공부를 하지 않고 2차로 바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대부분의 1차의 경우는 뭐 2개월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무지하게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전부 외워야 되고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는 않아요.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 무슨 말이 여기에 나오느냐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확정이 돼서 확정을 해서 즉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된다. 심사를 해요. 아, 신고한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 과세 결정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따져요. 따지고 난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은 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 수리라는 얘기는 관세선, 다른 말로는 관세 영역, 아주 쉬운 말로는 세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관세선을 통과하라, 관세 영역을 통과하라,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된다. 물품을 들여왔는데 세관 통과하지 않고 비법으로 통과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밀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밀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신고해서 세관에서 심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 주는데 이 물품에 대한 관세가 예를 들어서 요게 관세가 Y값이라고 얘기했죠. 관세가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이라는 돈을 미리 납부를 하면 수리를 해주고 돈이 없으면 1억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세관장이 요구를 해요. 지금 관세법 248조 1항에 보면은요, 수입신고 수리 시에 과거에는 2012년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무담보 제공이 원칙이에요. 무담보 제공이 원칙이다. 그런데 저 수입자 얼굴을 보니까 싹수가 노래요. 떼어먹을 확률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신고하고 과세관청에서 수리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관세를 사전에 납부를 하든 아니면 그에 해당되는 담보를 제공을 하면 수리를 해줘요. 수리를 해줘요. 그럼 수리를 해준다는 의미는 관세선을 합법적으로 통과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과세관청은 무지무지하게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무지무지하게 까다롭게 굴고 불지하게 매정해요. 물품 들여왔다, 수입 신고한다, 관세 내든지 담보 제공을 한다. 이럴 때 수리를 해주는 것이지 외상으로 수리를 안 해줘요. 외상으로 해주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 관세를 납부를 하든 담보 제공을 하든 그러면 수리를 해주면 이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반출해서 갖다 써요. 그러면 사전에 납부를 하면 뭐 상관 납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담보를 제공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담보 제공을 왜 세관장이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측면을 보면 이거 담보 제공하지 않고 갖다 써라. 네가 언제까지 돈 내라 라고 할 때 언제까지 돈 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내지 않는 경우는 골치 아프잖아요. 즉 관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즉 납세 의무 불이행을 대비를 해서 하나의 대비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부분이다. 그럼 담보를 제공을 하면 물건 갖다 쓰고 언제까지 돈을 내느냐라고 하면은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라고 하는 요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은 모든 절차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면은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것은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때 Y는 이꼬로 AX라고 하는 것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신고하고 갖다 쓰는 거죠. 여기에 대전제가 뭐냐면은 납세 의무자가 성실 신고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세관에 근무를 했지만은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가 신고하고 돈을 냈다라고 했을 때 저도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과연 저 회사에서 과세 가격 결정을 제대로 했느냐, 세월 결정을 제대로 했느냐, 굉장히 100% 성실하게 신고했다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부정적으로 와서 저 납세 의무자 과세 가격 일부를 누락을 했겠구나, 품목 분류를 잘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성실하게 신고하고 등록을 하면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든 아니든 간에 세관에서는 항상 이 통관이 끝난 이후에 사후에 심사를 해요. 저 회사가 Y값을 잘못 결정한 거 아니냐, 품목 분류를 잘못한 거 아니냐, 과세 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즉 부족색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저 회사에 사치품이다 고가품을 수입을 하는데 분명히 관세 포탈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혐의를 가지고 항상 그 업체를 바라봐요. 그래서 요 실무적으로 CDW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기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포착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골프채를 수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1년이나 2년, 3년 수입한 건에 대해서 쭉 가격 변동을 본다든가, 또는 다른 똑같은 동종 동질 물품을 다른 회사에서 수입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가격이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이 정도다, 왜 그럴까 등등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사후 심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그 기법을 통해서 부족색이 있어서 이것을 관세를 경정 등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가 관세 포탈 등의 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뭐를 하느냐면 관세 조사를 해요. 우리가 항상 뭐 국세청이라든가 세관에서 이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뭐 그 회사에 나가가지고 장부를 뭐 뒤진다든가 등등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꼭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서면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해서 서면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십동치 않으면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 등을 이제 하는 거죠.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관세 포탈 등의 혐의는 없지만 어떻게 됐든 부족색이 발생이 된다든가 조사를 해봤더니 관세 포탈 등을 한 것을 포착을 했어요. 그럼 부족색이 발생이 된 경우 세관장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이걸 징수하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추징 또는 경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세 포탈을 한 경우, 그러니까 잘못했잖아요. 즉 범법 행위를 했죠. 그 경우는 의도 터져야 돼요. 즉 벌칙 조항에 의거해서, 즉 관세법 207조 1항 규정에 따라서 이 관세 포탈죄로 이제 처벌을 하게 돼요. 부족색이 발생을 했든 관세 포탈을 했다라는 얘기는 1억 원을 낼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거예요. 1억을 원래 내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내지를 않았어요. 관세 포탈을 했어요. 이 경우는 전부 뭐가 되느냐면 부족세액이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때 부족세액 5천만 원 관세 포탈을 했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요거에 대한 Y는 이꼬로 AX를 세관장이 이것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이것을 알려줘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납세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납세고지의 송달이라고 해서 관세법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납세의무자는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관세를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세 포탈의 경우는 분명히 법을 어겼기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 세관에서 사후에 심사를 해서 그 부족세액이 발생됐어요. 그것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관세법 118조에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또 관세 조사를 할 때에 자, 납세자 권리 헌장을 교부 등을 해야 돼요. 그것을 납세자의 권리라고 관세법 110조부터 118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요 경우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는데, 요 경우 납세의무자 측면에서 보니까 이것은 과세 관청에서 예를 들어서 과세가격 일부 미신고로 해서 부족세액 5천만 원이 발생했다. 근데 수입하주 측면으로 봐서는 그거는 아니에요. 굉장히 부당해요. 그럴 때 일단 납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 지금 이 사람 굉장히 불만이 많죠. 이때 불복 제기를 할 때에 관세법 119조부터 132조에 규정된 여기에서 심사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5천만 원을 안 내요. 계속해서 체납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세관에서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놔두느냐, 돈 낼 때까지 내느냐, 그렇지는 않고 납세 의무자의 재산이 있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재산이 있어요. 그럼 그 재산을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해서 청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실무적으로 보면은요, 물품을 들여와가지고 수입 신고하고 수리를 할 때 담보 제공을 요구를 해서 담보 제공을 갖다 쓰고 이것을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실무적으로 거의 체납은 발생되지는 않아요. 발생되지는 않고요. 이 추징 경정을 하는 경우 여기에서 체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된다. 그럼 체납을 하는 경우는 강제 징수를 해요. 강제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어떠한 재산이 있어야 체납 처분 절차 등에 의해서 관세를 징수하지만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망신을 줘요. 즉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라든가 올해부터 도입된 고액 상습자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깜빵에 가둬두는 거, 그리고 출국 금지, 출국 정지를 시키는 거 등등 여러 가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사항이 굉장히 많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가 근무할 때 그런 내용은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또한 그것을 규정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 12월 30일 날 법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 납세자 권리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해 놓고요.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와 관련을 해서는 여러 가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세관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체납자, 그리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관세직 강의를 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그래도 좀 뭐 어쩌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합격하고 세관에 근무를 하면 미워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미워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제가 세관에 있으면서 이제 화장품과 관련해서 추징을 했던 그런 뭐 사례라든가 이거 등등을 통해서 이제 1차 때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서 뭐 갖가지 방법, 뭐 30일 동안 깜빵에 뭐 가둬둔다든가 등등등등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앞으로 50년이라든가 100년이라든가 돈 낼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둬들이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래 기분 나쁘지만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관세법 1조부터 330조까지의 내용이 여기에 모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관세법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하라. 이게 1차 때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관세법을 공부하지 않고 이 내용을 듣는 수험생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아마 잘 개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동차로 하든 2년, 3년, 4년 되는 수험생의 경우는 그림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러한 과정 중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 정도만 됐다라고 하면 2차 공부를 할 때에 어느 정도는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어떠한 관세하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2차 시험의 경우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저나 나나 머리는 거기서 그렇다.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IQ는 더 낮을 거예요. 얼만큼 노력을 하느냐, 얼만큼 이해를 하느냐. 뭐 이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뭐 와닿는 부분은 아니에요. 외우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여간 외워갖고 썼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럼 관세청에서 불러서 당신 진짜 이거 알고 썼느냐, 이해를 하느냐라고 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합격 취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전혀 신경 쓸 그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그러면은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단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에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성립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이때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납부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행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행을 하게 되면은 돈을 냈어요. 돈을 냈으면은 이 물품에 대한 납부 의무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의 성립, 확정, 이행,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유 물품에 대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 즉,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세 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어떤 소유 물품에 대해서 과세권자, 즉 세관장하고 납세 의무자 요 사이에 요 소유 물품과 관련해서 어떠한 관계가 탄생을 해요. 자, 연인 관계다. 뭐 동등 이런 관계를 우리가 따지죠. 이것을 조세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조세법률 관계란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 이것을 관세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관세 채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세법상으로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조세 권력 관계설이다, 조세 채무 관계설이다 등등을 하는데 관세법에서는 그것은 세무사에서 뭐 세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따질 그러한 부분이고 이 관세의 경우는 그러한 정도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은 성립을 해서 확정이 돼서 이행을 하면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한 사이클, 한 궤에 따라서 성립을 했다 없어지고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전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성실, 신고 등을 했을 때 납세 의무자가 이론 하나 떼먹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됐든 내가 됐든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안 낼까? 내기는 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관세사, 개인 관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면서 2,300만 원 한번 국세 추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뭐 강의를 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돈을 벌면은 매년도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학원에 와서 강의를 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요 사업소득이다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세무사한테 그것을 대리를 시켰죠. 근데 국세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달달이 받는 거 그것은 기타 소득이 아니다. 요거는 사업소득이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에 따라서 내는 그 율이 틀려버려요. 그래서 원래 내야 될 돈이 내야 될 거 얼마를 놓으라고 시켰느냐면 700만 원인데 거기에 가산세 뭐 등등등등 해갖고 2,300만 원이에요.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담당을 했던 세무사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하라. 원래 700만 원 그때 내나 지금 내나 내가 낼 돈이다. 근데 가산세 부분은 원래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면 안 낼 거 아니냐. 그거는 그 세무사에 가서 그건 물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마침 한 달 전에 그 세무사가 즉 공인회계사예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다른 사람이 이제 와갖고 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2,300만 원 이렇게 꼬박 냈던 그러한 적이 있었는데 참 그때 내려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등등등등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뭐 관세를 내든 내국세를 내든 간에 하여간 어떻게 하면 안 낼까? 낸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조금 낼까? 등등 머리를 굴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세관에 들어간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관세를 떼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5년 동안 근무하면 알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5년이 돼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별로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한 10년 정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10년 되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떼먹어도 떼먹을 것 같고 안 떼먹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등등을 해요. 그래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17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결론은 관세는 떼먹을 수 없다. 3대까지 쫓아간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고 뭐 그만뒀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여기까지인데 요거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겨요. 자, 성립 확정된 이 관세라든가 가산세라든가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납기내 이행을 하면 납기내에 납부를 하든 납기 후에 납부를 하든 하여간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점은 있죠.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납세 의무를 불이행을 하거나 불이행할 것을 대비를 해서 어떠한 비책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 비책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 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세 채권의 확보 방안이 요 1억 원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기계를 수입을 했는데 1억 원의 관세를 원래 내야 돼요. 그런데 이 기계가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물품이에요. 그럼 국가에서 1억 원 내고 뭐 3년 동안 이 용도에 꼭 사용을 하라. 그럼 말 안 듣죠. 오고 가는 적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 경우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납세 의무가 완화가 됐다라고 해서 감면제도라든가 또 특정 물품에 대한 관세 분할 납부 제도라든가 용도 세운 적용 제도라든가 또는 천재지변동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관세 분할 납부 월별 납부 제도, 즉 완화라는 얘기는 하나의 혜택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감면, 즉 80% 감면을 해준다, 감면을 받는다. 그럼 80%는 깎아주고 20%에 대해서 주어진 납기내에 이행을 하면은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기까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흔히 관세의 부가징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을 해서 이 관세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요, 요게 선박이고 항공기예요. 이것을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법 133조부터 153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요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 보세구역은 154조부터 212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기계를 수입을 하는데 그 기계를 선적한 항공기가 부산항으로 왔어요. 근데 이 수입자가 서울에 살아요. 그럼 부산 입항지인 부산 세관에서 통관을 해도 관계는 없고 이것을 자기가 편한 곳으로 옮겨다가 통관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이용하는 제도가 보세 운송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3조부터 225조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까지를 뭐라고 흔히 얘기를 하냐면 수입 물품에 대한 화물 관리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수입 화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관리를 해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라고 하는 것을 부가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관세를 납부할 때까지 이 물품 도난 분실이 되고 유출이 된다면 과세 관청에서 관세 채권 확보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말아라 라고 화물을 관리하는 거고요. 이것을 통관 단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수입 화물의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2차의 경우는 폭넓게 좀 여러분들이 안보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상당히 쓰기도 좋고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하고 걸리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을 조세법률 관계의 그 변동이라고 해서 한 뭉치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납세자의 권리라든가 과세론적부 심사제도라든가 심사관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죠. 이것을 수입통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서두에서 얘기를 했던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 이것을 보내야 되죠. 그럴 때 수출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수출통관이라고 해서 통관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차 시험 객관식의 경우는 충분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골고루 해서 35개가 나오고요. 또 FTA 관세 특례법에서 5개 문제, 작년도에는 4문제가 났을 거예요. 보통 5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35개의 관세법 그 내용 중에서 35개가 이러한 부분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관세법이 조금 많이도 아니고 요 코딱지만큼 어렵다는 얘기는 외울 게 많아요. 외울 게 많아서 조금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외울 건 외워야 돼요. 제가 2차 강의를 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왜 1차 관세법 공부하느냐 물어봐요. 그럼 1차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건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관세사 1차 공부는 2차를 위해서 관세법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래서 1차 때 얼마 정도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은 얼만큼 암기를 했냐. 그 암기했던 내용이 2차에 가서 다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제가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요거는 전 단계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관세법 전체 구조를 어떻게 하라? 파악을 하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세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무역실무가 됐든 단답형 공부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결국 쓴다라는 얘기는 뭐를 쓰느냐면 과세 물건, 그리고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율,
과세표준. 근데 과세표준은 관세평가예요. 요거는 이제 따로 떼어서 관세법에는 이게 포함되질 않아요. 요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몰라도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는 뭐 관세법이 됐든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과세 물건이다. 교재라든가 등등을 놓고 과세 물건 여기다 A4 용지를 넣고 빡빡 써요. 빡빡 쓰고 또 요 세월편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세율의 적용제도라고 해서 간이 세율 적용제도,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제도, 용도 세율의 적용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간이 세율이 뭐다, 1번 의 적용 대상 뭐 등등 맨날 써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단답형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과 관련을 해서 단답형으로 공부를 한다면 저 10점짜리 문제로 내려면 제가 10개를 낼 수 있어요. 10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쓰고 맨날 쓰고 등등을 하는데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결코 오랫동안 유지를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이게 한 단원이에요. 단원별로 단답형으로 공부하지 말고 단원별로 공부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세법의 경우 보통 보면은 19장까지 1차의 경우는 19장인데 관세평 2차의 경우는 관세평가가 빠져서 18개의 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뺄 거는 빼고 등등등등 해서 몇 개 되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 3, 4개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많죠. 그거에 한 5배, 5, 3, 15, 한 15개 정도를 갖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15개 장을 갖고 한다는 얘기는 15개 문제, 여기서 20개의 단답형 문제가 나오는데 단원별 공부를 한다면 15개의 제목을 가지고 전체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2차 공부하는 그 방식은 결국 1차 객관식 문제를 풀 때 객관식 공부 방법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건 좋지 않다는 얘기. 그건 1차에 해당되는 공부 방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1차 공부는 왜요? 2차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답형이 아니라 단원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을 뭉치별 공부라고도 얘기를 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하면 각 단원별로 어떠한 내용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2차 강의를 할 때 방법론을 전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저한테 문제를 내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제를 내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를 내지를 않죠. 그럼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단원별로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하면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납세 의무의 확정은 신고납부제도, 부가고지제도, 과세론 적부심사, 그리고 가산세 제도를 쓴다는 얘기예요. 작년도에 가산금 제도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이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세의 납부, 관세의 징수, 내국세와 관련된 내용, 체납 처분의 유예, 체납 자료의 제공에 대해서 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관세 채권의 확보에 대해서 쓴다라는 얘기는 관세 징수의 우선, 관세의 담보제도,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 징수, 납세 의무의 확정에 대해서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총 15개의 단원이 있으면 어떤 단원의 내용이, 어떤 단원은
무엇을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은 전체 1번에서 얘기했던 단원별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보면은요, 주어진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잘못해서 8천만 원 낼 것을 1억을 냈어요. 그럼 얼마죠? 2천만 원 더 낸 거죠. 그럼 어떡할까요? 수입 업체는 한 번 낸 거니까 그냥 국가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잘못 냈으니까 돌려주셔 라고 하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관세 환급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관세 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세관에 납부한 관세 등을 특정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관세 환급에 대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단원별 정리해야 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여기에 있는 관세채권 확보에 있는 담보인 제도다, 내가 이거 왜 못됨시 이것을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않고 막바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되는데 내일 일어나면은 내가 어제 뭐를 정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정리를 해서 10년, 20년 동안 머리에 그것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흔히 2차 수험생들이 쓰는 방법으로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한다면 수십 번 써요. 수십 번 썼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정리했던 내용이 시험장에 같은 경우 출제를 했는데 기출이 됐어요. 출제가 되는데 야, 기분 좋다, 내가 정리했던 거 나왔다. 막상 쓰려니까 처음 뭐서부터 뭐를 써야 될까 아주 난감한 그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볼 때에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한 번 정리를 하면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이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을 해요. 과연 이게 시험에 나올까? 요것만 빼고 나머지에서 나올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 이것만 빼놓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작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19년도죠. 관세법 1차 문제가 199조의 2에 있는 종합보호세구역 판매 물품에 대한 환급이에요. 그것을 제가 스텝 1, 2, 3가 있는데 스텝 2 1회 문제에 50점짜리로 그 문제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해설을 한 것을 보니까 요거 나올 것이다 무지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그때 강의를 들었던 여학생의 경우 말 들었으면은 이 고생 안 하고 할 건데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그래, 왜 정리 안 했느냐, 요거는 안 나올 거고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너도 전형적인 수험생이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제 올해 대비를 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시는 그러한 룰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봐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탄력관세 정리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탄력관세제도. 그 중에서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를 정리를 할 때 정리도 안 되고 그 내용상으로 참 복잡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한 단원 중에 하나인데, 그럼 덤핑 방지관세에 대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덤핑 방지관세와 관련해서 관세법상에 있는 내용을 50점짜리를 써라 라고 했을 때 정리 안 하면 자, 시험장에 가서 벙해요. 이거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써야 될 거라고 하는 거 굉장히 벙 뜰 거예요.
자,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덤핑 방지 관세다. 평소에 정리를 할 때, 이거 쓰는 것은 첫째,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대상. 두 번째,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 세 번째,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 조치. 네 번째는 덤핑 방지 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약속 제의 제도하고 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그리고 여섯 번째의 경우는 덤핑 방지 관세에 대한 재심사. 이것을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단원별로 무엇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돼요. 그거는 제가 여태까지 해본 중에 이틀 정도만 하면은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됐든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한번 유튜브를 보고서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서 왔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복습이 왕이다. 복습이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라는 얘기가 돼요. 지금 얘기하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복습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지 않고 등등을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니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1차 때는 여러분들이 얼결에 왔어요. 얼결에 와가지고 제 얘기를 잘 들으면 되는 거고 2차의 경우는 얼결에 왔다가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공부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 제시를 해 줄 뿐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공부 방법이 따로 있고 2차 공부가 따로 있어요. 저도 이 관세법을 강의를 하면서 2차의 경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관세법을 강의하는 저 입장, 강사 입장에서도 이것은 2차에 분명히 나오니까 꼭 정리하셔. 그거도 누구는 못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이번에 꼭 나올 테니까 꼭 정리하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누구는 못해요. 저는 2차 강의는 뭐 이거 갖고 설명을 하고 뭐고 설명하는 것을 2차 때 다 들었던 얘기예요. 2차 강의를 1차 강의처럼 뭐 설명하고 등등을 하는 것은 2차 강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차 강의는 이러한 외우는 암기 공식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방법론을 얘기를 해 주는 것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Y는 이퀄 AX 이거는 1차 때 다 들었던 거예요. 혹시 모르면 다시 교재를 보고 등록을 하면 나온다라는 얘기가 돼요. 2차 강의를 즉 2차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결국 그거예요. 목차 외우는 식하고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2차 강의의 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어떠한 목차로 선정을 해서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한 1시간 반 정도만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건 이제 서론밖에 얘기를 못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것은 2차 때 핵심적으로 얘기를 이제 해 드릴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에 계시면서 저한테 질문하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요. 이제 단원별로 전부 뭐를 하느냐면 목차 암기를 해야 돼요. 목차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에 대해서 아까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요 단원별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정확한 목차를 제가 한번 써놓고 얘기를 할 테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이 성립에 대해서 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이 뭐냐라고 하는 서술 부분을 써야 되고, 두 번째의 경우는 과세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의 경우는 세율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요 다섯 번째의 경우 과세 표준은 관세평가로 그냥 시집 보내면 되죠. 결국 요거를 쓴다는 얘기죠.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과세 물건에 대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쓰느냐, 어떤 목차를 써야 되느냐. 제가 얘기하는 전 단원에 대한 목차는 뭐를 기준으로 해놨느냐라고 하면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순서별로 법정은 순서별로 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목차로 전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해놨는데 나중에 수업 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순서 바뀌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바뀌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는데, 그럼 첫째,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개요 부분이 있죠. 그 다음 과세 물건이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나라에 반입된 뭐예요? 수입 물품이죠. 이럴 때 수입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 유채물이 있고 무채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세 물건인 수입 물품이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량과 성질이 변화하는데 어느 시점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확정을 시키느냐, 어느 시점에 수량 성질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이것을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기를 했던 그 부분,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가 뭐냐, 그 내용을 의 부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쳐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칙적인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예외적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물건 쓴다는 얘기는 16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목차로 쓴다라는 얘기가 되고, 여기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쓴다라고 할 때 그 키포인트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아시면, 첫째, 납세 의무자가 뭐냐, 개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확장된 납세 의무자, 네 번째의 경우는 기타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편에서 쓴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특별 납세 의무자, 네 번째는 두 사람이 경합을 했을 때 누가 납세 의무를 지느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된 납세 의무자가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장된 납세 의무자의 종류는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네 번째 보증인이 있고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의 납세 의무자, 이것을 쓴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여기에 세율에 대해서는 쓸 게 많아요. 세율에 대해서 그럼 뭐를 써야 되느냐? 자, 관세율의 종류를 쓰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세율이 경합되는 경우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적용을 하느냐, 세율 적용에 우선순위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율의 적용 제도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품목 분류, 이것을 쓰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요것을 쓴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세율의 적용 제도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간이 세율 적용 제도,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 용도 세율의 적용 제도를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럴 때 관세율의 종류는 뭐를 써야 되느냐 해서 5가지가 있어요. 기본 세율이 있고 잠정 세율이 있고 탄력 관세율이 있고 국제협력 관세율이 있고 일반 특혜 관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고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어떻게 되냐 1순위부터 6순위 그것을 쭉 써야 되고 또 세율의 적용 제도는 3가지가 있다. 간이 세율 적용은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하고 적용 대상은 뭐냐 적용 배제 대상은 뭐냐 또 과세역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또 간이 세율의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단일 세율의 적용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즉 목차를 일단 정형화시켜서 해놓고 요것에 대해서 목차를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즉 이것을 목차 암기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있어요. 환급특례법까지 전부 있는 부분이에요.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및 소임 물품 범위의 확정 시기가 원칙적 예외적인 시기에 확정되면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 간에 경합할 때 확정된 납세 의무자는 연대의 종류가 수전 공수 구매와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분할된 법인을 설립하여 이버승계 양도하면 기타의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타의 납세 의무자는 감면 용도 세율 적용 물품, 관세 분할 납부 승인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의 승계를 다른 법령에 따라 대여 시설 이용자에게 양수 제한 물품을 양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목차 암기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율 있죠. 세율은 이러한 것이다. 그럼 이제 정확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으로 과세 물건은 이거, 납세 의무자는 이거, 세율은 관세율의 종류,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세율의 적용 제도 및 품목 분류 제도로서 관세의 종류는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 관세율이 있고 국제협력 관세는 협상의 범위를 결정하여 철회 및 수정한 조치의 요건의 효력에 대한 대응의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고 일반 특혜 관세는 적용 기준 결정 시 세율의 차등 및 수입 수량을 한정하여 채빈 개도국에 대한 특혜 관세의 공여를 정지 및 배제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해서 이러한 부분을 지금 목차 암기식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1차 공부를 안 한 수험생의 경우는 저 사람이 지금 뭔 말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관세법 1차 공부를 하고 공부한 수험생의 경우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1차, 2차 공부를 할 때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구나 라고 해서 관심을 보일 거예요. 그거로 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관세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급특례법도 한 문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죠. 환급특례법의 경우도 크게 이 관세 환급의 기초 개념, 일괄 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관세 환급의 요건, 방법, 그 다음에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거래, 환급의 신청 및 지급, 벌칙제도 총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개를 빼고 5가지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그것은 그 5개의 단원으로 정리된 것은 이 암기 공식 중에서 가장 긴 게 요 성립하고 확정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굉장히 짤막해요. 여기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러면 한번 시험장에 가서 시험장에 간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세우상 납부 의무의 소멸 사유에 대해서 뭐 서술을 하셔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정리가 되면은 그래도 뭔가를
바로 시간도 없는데 바로 들어가는데 정리가 안 되면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미리 준비를 하면은 납세 의무의 소멸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미리 정리를 한 거예요. 전 단원별로 다 쓸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납부 의무의 소멸에 있어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는 관세 납부를 충당할 때 매체후 환담을 하다 부가 취소되면 관세 부가 제척 기간의 만료와 관세 징수권 소멸 시효의 완성에 따라 관세법상 시효제도인 부가권과 징수권을 비교하게 되는데 관세 부가권은 관세부가 제척 기간의 원칙적, 예외적, 특례 제척 기간 및 기산일의 효과와 관세 징수권은 관세 징수권 소멸 시효 및 기산일의 시효가 중단 및 정지되는 효과에 따라 환급 청구권은 환급 청구권 소멸 시효 및 기산일에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암기를 했다가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답안지에 하나씩 처음에는 어떤 그 암기 공식을 가지고 목차를 만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환급특례법의 경우 5개 나오느냐 되고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어서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의 요건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제일 먼저 전제가 뭐죠? 관세 환급의 요건에 대해서 뭐를 쓸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이 단원이잖아요. 이것을 상위 목차라고 얘기를 해요. 상위 목차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을 중간 목차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것을 하위 목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관세법에 50점짜리 상위 목차나 중간 목차에서 50점짜리가 출제되고 10점짜리의 경우는 뭐 중간 목차라든가 하위 목차에서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단원별 정리해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는 중간 목차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중간 목차. 아까 얘기를 했죠. 관세채권의 확보에 쓰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중간 목차가 뭐냐. 관세징수의 우선, 관세의 담보제도,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징수,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럼 환급특례법으로 가서 관세 환급의 요건, 중간 목차가 뭐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막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것을 왜 써야 되고 이 내용을 뭐와 연결이 돼서 이것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다리 타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 납세 의무의 성립이 있죠. 그러면서 세율로 넘어와서 세율의 적용제도 중에 하나인 간이세율을 10점짜리로 정리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연관을 지면 이것이 위의 단계가 뭐고 어디에서 이게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환특법상 관세 환급의 요건의 내용을 쓴다라는 얘기는 환급 대상 수출, 환급 대상 수입, 수출 이행 기간을 쓴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각각의 중간 목차에 대한 내용을 쓴다라고 하는 목차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전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목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사 2차 관사 시험 합격한 그 수험생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 관세법의 경우는 법령집을 많이 봐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관세 법령식을 무지무지하게 봐라. 그래서 1차 때는 1조부터 109조 정도까지의 법조문 제목이라든가 내용 몇 조의 몇 항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이런 것이구나. 예를 들어서 103조에 관세 감면 물품 용도의 사용 거기에 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요건이 있고 사후관리의 기간의 계산 그리고 차액관세 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1차 때 그렇게 했죠. 그것을 2차 때 목차를 정리해서 그것도 써야 돼요. 그럴 때 관세 감면의 용도의 사용은 요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후관리 기간을 계산하여 차액관세를 징수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쓸 내용. 그러니까 목차만 선정이 됐다면 어떻게 됐든 들은 풍월이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정확하게 못 쓴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끌적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끌적거린다라는 얘기는 저는 좋게 봐서 그거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썼다는 얘기예요. 실제는 아니죠. 키워드만 썼다라는 얘기가 돼요. 목차만 선정이 됐다고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쓰려고 노력 무지무지하게 해요.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럼 목차 외웠어요. 목차 외워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냐? 안 돼요. 그거는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쓰냐? 키워드라는 얘기예요. 키워드라는 얘기, 그 키워드를 만드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2차 공부를 하면 여러분한테 뭐 문제율표를 줄 거고 이것은 암기를 해라, 이해를 해라, 목차를 이용을 해서 키워드를 작성하라.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이제 거기에 뭐가 되느냐면 또 영어를 도입을 해서 주어, 간목, 직목, 동사 이런 식으로 118쪽 1항을 보면 되게 길어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실제 쓸 때 키워드만 쓴다고 하더라도 내용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 많이 받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부사구, 뭐 형용사구, 명사구 등등이 있죠. 핵심적인 내용 뼈다귀만 다 쓴 거예요. 그거 못 써서 그렇지. 그 정도만 쓴대요. 선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18조 1항에 과세돈 적부 심사 제도에서 과세돈 통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과세돈 통지는 누가 하죠? 주어는 누구예요? 세관장이죠. 세관장이 왜 어떻게 하느냐?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주어, 간목, 직목, 동사예요. 그러면 세관장이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무슨 내용? 그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추징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그것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핵심적인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 암기한 목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해를 하고 암기 공식을 이용을 하고 제목을 이용하고 주어 동사 등등 또 그거에 대한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시간 관계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관세법 이렇게 정리를 하면 특히 연관이 많이 되는 것은 무역실무의 경우 이용을 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용을 하면은 효과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관세법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나머지 과목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활용을 해주면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목차 및 키워드가 2차 공부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목차와 관련된 부분 그럼 목차를 정리해서 모든 거 끝난 거 아니다. 암기한 목차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차 플러스 키워드 니꼬루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목차에 대한 완전한 문장을 뭐 기본 교재라든가 아니면 법령집을 통해서 가장 좋은 부분은 법령집을 통해서 쭉 보시면은 가장 효과적인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목차 플러스 키워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러한 목차 내용, 키워드를 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내가 잘 된 거냐 안 되는 거냐 내가 쓴 거는 잘한 거죠. 근데 남이 알아줘야 돼요. 즉 채점위원이 잘 점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던 그러한 내용을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강사한테 받아야 된다. 항상 스터디 그룹을 결성을 해서 이 내용을 썼다. 그게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쟤는 많이 나왔고 왜 나는 조금 나왔느냐. 아니 똑같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내용을 썼느냐. 아니잖아요. 빼먹을 건 빼먹고 몰라서 빼먹고 등등을 하잖아요.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2차 수험생 치고
즉 오래 할 수 즉 뭐 3년이다 4년 한 수험생의 경우는 강사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강사를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러한 수험생의 경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번 내 거로 만들어서 시험을 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수험생이 있으면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관세법을 강의하는 여러 강사들이 상당히 좋은 강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제일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2차 공부는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을 알던 모르든 아는 게 좋죠. 이해를 많이 시켜요. 즉 그 내용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머릿속에 놓느냐 그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 2차 강사의 그 의무 아니냐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목차를 암기를 하고 암기 등을 하면은 공부를 하나 더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는 수험생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는 곰곰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한 것들은 한 2개월 정도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면 돼요. 그 내용이 그 단계가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느끼실 테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세요.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또한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여러분한테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고 객관적인 그러한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많은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아까 얘기를 했던 관세사 2차 시험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라고 할 때 O하고 X 부분에서 어떻게 변동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간 잘 공부를 해서 합격하셔서 나중에 만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하여간 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